국내에서 준중형급을 생각을 하면 자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야, 정말 아반떼는 이 정도 패키징이면 이건 정말 세계 최강이다. 아반떼를 견제할 만한 어떤 그런 존재가 없다. 지금도 사실 그 명제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사실인 게, 가격 대비 뭐 디자인이나 어떤 내장재의 품질이나 또는 편의 장비나 그런 것들로 따지면 진짜 세계 최강인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크루즈는 약간 다른 패러다임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게 사실입니다. 지금 1.4L 엔진을 장착하고 이 정도 강력한 파워를 뿜어내면서, 그리고 주행 안정감도 이 정도 좋으면 이거는 주행 면에서 아반떼를 멀찍이 따돌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강력한 그런 주행 감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반떼 스포츠급이 아니고 GDI급이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정말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반떼 스포츠랑 같이 비교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거의 삐까삐까해진다는 개념이 되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가격 이야기죠. 이 차가 아반떼랑 경쟁할 거냐, 아반떼 스포츠랑 경쟁할 거냐,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여서, 아반떼 스포츠랑 경쟁을 해버리면, 그러면 성능 면에서는 아반떼 스포츠가 밀리지 않으면서 패키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아반떼 스포츠가 더 나은 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결국은 이번 이제 논란이 많이 일었던 이 쉐보레 크루즈의 가격 정책, 그 가격 정책이 가장 큰 패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차를 새롭게 완전히 좋게 만드는 건 어렵지만, 가격은 뭐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낮출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시작은 한번 좋게 봐주고, 가격 문제는 좀 분명히 많은 논란과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여론들을 많이 감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분명히 조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네요. 많은 분들이 사실 바랄 테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지고 아반떼랑 제대로 경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진짜 또 하나의 그 최강 라이벌전이 국내에서 준중형급에서도 제대로 된 라이벌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 가격 부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과연 이 차를 보다 많은 대중들이 선택하시기에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근데 아마 그동안 그 크루즈 또는 쉐보레 차들을 좋아하셨던 분들한테는 분명한 희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크루즈를 타면 그냥 뭐 매니악한 어떤 그런 분들로만 보였다면, 이제는 이 크루즈가 정말 괜찮은 상품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성을 잘 갖추고 나온 건 사실이네요. 아까 타보니까 엔진 어떻던데? 4000 rpm 부분에서 밀어주는 힘은 제왕보다도 더 강하게 느껴지는 모습. 그게 1.6 터보 아반떼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구회전에서는 아반떼 스포츠 쪽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토크 부분에서는 뭐 전력역에서 사실 1.6 자연흡기보다는 크루즈 1.4 터보가 더 강한데, 서로 성격이 조금씩 약간 나눠먹기 하는 그런 느낌이네. 근데 좀 1.6, 아반떼 1.6이랑 아반떼 스포츠랑 중간적인 성격이 아닌가. 저는 아까 잠깐 정속 주행했을 때 뭐 100km 기준으로 거의 18km, 1리터에 18km, 19km 정도 이렇게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정속 주행 연비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반떼 스포츠 진짜 DCT잖아. 네. 걔는 그 변속 반응 이런 거 엄청나게 좋은데, 그런 면에서 그 아반떼 스포츠에 비해서 좀 얘가 떨어지는 부분이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죠. DCT는 변속 느낌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이 차에도 변속기 이야기하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여전히 아쉬운 게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반떼 스포츠의 DCT랑 비교하면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하체는 아까 와인딩 탔었잖아. 와인딩 때 느낌 어떤데?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션빔 차량들이 보통 이 후륜이 좀 날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의외로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거의 뭐 멀티링크에 가까운 모습을 구현했다는 데서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뭐 토션빔이라 안 좋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토션빔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사실 지금 그 타면서 느낌상으로는 그 토션빔 느낌이 그다지 안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세팅을 분명히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와인딩에서 그 아무래도 뒤가 좀 접지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차는 FF니까 와인딩에서 가속을 하게 되면 언더스티어가 나는 게 정상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더스티어로 가다가도 예를 들어서 잠깐만 속도가 준다든가 뭐 브레이크를 살짝만 바른다든가 하면 뒤가 이렇게 막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비해서 이 차는 후륜 접지력도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다.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고 이거 뭐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 말고는 변속기가 DCT랑 경쟁했을 때 변속기가 조금 반응이 느리다.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단점 깔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일단 이 차 출고용 타이어가 그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미쉐린 아니에요? 네, 미쉐린입니다. 지금 미쉐린. 미쉐린 타이어. 그 쉐보레 좀 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타이어들이 그 교체 때 굉장히 고가인 점이 이런 준중형 차 오너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사실 아까 그런 와인딩이나 고속주행에서 안정감의 상당 부분이 타이어 접지력이 경쟁차의 뭐 아반떼 뿐만이 아니라 아반떼 스포츠조차도 S1 노블 같은 타이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어떤 단점들을 타이어가 보완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제 크루즈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운전 성향이 스포츠 주행 쪽은 아니다. 그러면 굳이 LTG의 18인치 미쉐린 타이어급으로 올라올 필요 없이 좀 더 아래급에 있는 17인치의 다른 타이어를 선택하는 게 일상에서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에서도 그렇고 또 승차감 면에서도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을 테고 지금 아무래도 이 차가 그 잔진동 같은 거 있으면 분명히 살짝 단단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승차감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면 18인치 타이어 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그다지 보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제 안전장비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측방 경보, 또 앞차 추돌 경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반떼만 하더라도 이제 전방 추돌 경고 수준이 아니고 이제 긴급 제동, 비상 브레이크까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차는 그거까지는 적용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쉐보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빼고 나머지 안전장비들은 이 차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아반떼에는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는데 이 차에는 아예 그게 없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통풍 시트 이 차에는 통풍 시트 없습니다. 이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거 좀 많이 아쉽고 아마 뒷좌석 송풍구 이런 것도 없고 뒷좌석 열선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그런 편의 장비 면에서는 아반떼보다 좀 많이 뒤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건 어떻게 고질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변속기처럼 이런 거 막 열심히 떠들면 이렇게 바꿔주면 좋은데 지금 뭐 통풍 시트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개선될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더라. 그 통풍 시트에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겠지만 그러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거 없고 당연히 뭐 오토홀드 이런 거 없고 미국형에 들어가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미국형이네. 그럼 가격 때문에 뺐다는 거고 이 모델이 아까 보니까 그 조향 보조,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키면 오케이. 동급에서는 뭐
아이서티에는 들어가 있는 차도 없죠. 아, 네, 맞아요.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있었죠. 지금 여기 이제 핸들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계기판에 녹색으로 차랑 차선 그림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녹색이면 작동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다 손 놓고 가도 지금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고 핸들을 돌려버리니까 지금 이쪽으로 라인 가고 이쪽에서 또 다시 한번 튕겨주고 지금 바로바로 계속 지금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주행을 보이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녹색불이 들어오고 지금 계속 차선을 안 넘어가고 지금 상당한 지금 커브길인데도 근데도 차선을 안 넘어가고 유지를 잘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현대기아차에 있는 엘카스랑은 다른 기능이에요. 엘카스는 실제로 차선 중앙을 따라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차선을 무는 일 자체가 아예 없죠. 그래서 차선 중앙을 따라서 주행을 해주는 그 기능인데, 근데 엘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초 정도 지나면 워닝을 주고 시동을 엘카스를 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사람이 계속 졸고 있었을 때 엘카스가 처음에는 엘카스가 작동을 해가지고 라인을 잘 따라갔지만 만약 계속 졸아버리면 경고를 울리는데도 라인을 못 찾는다. 그러면 이제 꺼져버리면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이 레인 키핑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죠? 차선이 안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놓쳐버리지만, 일단 고속도로 같은 데서 차선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계속 작동을 하니까 진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거를 유지해 준다는 거죠. 이건 뭐 시간 제한 없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까지 되는지 한번 가볼까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참에 한번 해보죠. 어쨌거나 요게 이제 아반떼보다는 앞서는 기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토 스타트 스톱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지그재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말리부에서도 이 정도로 이렇게 좌우 차선을 치고 왔다 갔다 하진 않는데, 그게 말리부에는 이거랑 그 엘카스가 같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리부에서도 엘카스는 말고 이것만 설정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엘카스가 있기 때문에 차선을 따라서 주행해 주는 게 가능한 거지. 지금 이 정도의 그 설정이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는 말 그대로 안전장치인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세팅이라면은 경보를 올려줘서 이제 운전자한테 경각을 해줘야 되는데, 직진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계속 좌우로 친다는 거는 좀 거의 쓸모없는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일단 넘어가지 않게 해주니까 쓸모없진 않지.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차가 넘어가려고 할 때 이야기하다가 넘어가려고 하는 걸 지가 핸들을 돌려주니까 그 타이밍에 이제 경보를 해줘야 이제 운전자 인지를 하는데 경보 없이 계속 경보 없이 좌우 하니까 치다가 차선을 벗어나거든요. 얘는 지금 경보가 없나? 경보 꺼놓은 거 아니야? 아니, 완전히 차선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경보가 울리는데 이제 요 작동 범위 안에서는 경보를 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크루즈 컨트롤이 같이 돼 있지 않으면 좀 의미가 없는 돈 아까운 기능이 아닌가. 글쎄,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경보를 울리는데도 아까 이야기처럼 미처 대응을 못할 수도 있는데 차가 알아서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 뭐 그런 의미에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런 거 그다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또 이게 자기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나름 어떤 중요한 순간에서는 결정적인 안전장치가 또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반자율주행의 개념은 전혀 아니고 순수하게 안전장비 면에서의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그 엘카스랑 구조적으로 다른 게, 엘카스 같은 경우는 운전대를 직접 돌려주죠. 운전대를 직접 돌려서 그 카메라가 읽은 라인을 따라서 주행을 해주는 기능이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물론 이제 MDPS가 적용이 돼 있죠. 적용이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기능은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반대쪽에서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넘어가지 않게끔 저절로 그
운전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차가 브레이크를 잡아주니까 모션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개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자,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MDPS도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네요. 아반떼에는 현대차는 뭐 그랜저까지도 지금 CMDPS를 쓰고 있으니까 맞지? 네, 그랜저까지도 칼럼 타입의 EPS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차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말리부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크루즈까지 REPS를 쓰고 있다는 거. 크루즈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칼럼 타입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REPS를 쓰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응답성도 조금 더 좋고 안정감도 더 좋고 그런 면에서 아반떼보다 한 끗 더 높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서로 현대차가 치중하는, 현대차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 또 크루즈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이게 좀 나뉘다 보니까 박빙까지는 아니어도 나름 경쟁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쉐보레에 계시는 분들인 거죠. 그분들은 야,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고 가격을 거기에 세팅을 하신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기본기가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크루즈는 상당히 잘 나왔네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저도 통풍 시트 없는 거 빼면 저도 한번 고려해 봐도 좋을 만큼 굉장히 잘 나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텔레스코픽 길이가 긴 거 이거 완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이거 그러고 보니까 가죽, 이거 일단 뭐 가죽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애프터마켓에서 좀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이렇게 입히면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카본 패턴의 그런 패브릭 같은 걸로 입혀도 그래도 상당히 좀 멋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사실 튜닝하기에 괜찮은 소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가죽으로 이렇게 커버링된 부분은 그렇게 뭐 특별히 고급스럽거나 뭐 이렇게 저렴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는데, 좀 하단부 이 플라스틱이랑 이런 단차나 이런 그렇지. 스티어링 컬럼에 쓰인 플라스틱 재질은 뭐 거의 어쩔 수 경차급의 없어. 재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쉐보레에 진짜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 한상기는 이런 경우 이제 개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쉐보레한테 뭘 바래? 그러면서 개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플라스틱 이런 느낌,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까칠까칠한 느낌들이 그냥 다 살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이건 뭐 현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지도 모르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현대는 그 스탠다드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레벨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은 현대. 지금 이게 이제 오디오 설정에서 내비게이션 음성하고 오디오 음성 중에서 어떤 거를 우선으로 할 건가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현대에는 그게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듣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음성하고 오디오 음량, 내비게이션 음량이랑 오디오 음량을 동일 비율로 설정을 해 놓으면 그러면 음악이 이렇게 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경고도 들을 수 있죠. 근데 이 차에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악 듣는 거 보스 오디오를 감안하고 이 차를 사셨다면 이런 기능은 상당히 귀찮은 기능이거든요. 음악 듣고 있는데 소리를 딱 줄여버리면서 또 지가 뭐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사실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음악을 듣는 데는 상당히 귀찮고 성가신 그런 기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지금 이제 스마트 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차가 정차한 다음에 시동을 꺼도 실내 전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르노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 차도 그렇고, 그래서 주행하다가 잠깐 정차했을 때 음악을 계속 듣고 있다가 시동을 잠깐 끄야겠다 라고 했을 때 시동을 꺼도 음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꺼버리면 음악이 동시에 꺼져 버리는 그런 차이점도 있네요. 그렇죠?
이것저것 제가 선호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군요. 저번에 아반떼 시승할 때도 이 정도면 승차감 정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반떼 스포츠. 아니 아반떼 그냥 아반떼. 아반떼 시승할 때도 근데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현대차가 만들어내는 조금 고급스러운 그 주행 감각하고 쉐보레가 만드는 감각하고 분명히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크루즈가 좀 더 스트로크는 길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세팅을, 안정적이면서 부드럽게 세팅을 잘 해놨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설정이 약간 우리가 지금 한남대교 넘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 한남대교를 넘으려면 돌아야 되니까 그러는 건가? 이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유명산으로 설정돼 있어. 설정이 좀 네, 오늘 아반떼의 강력한 적수로 왜 떠오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모으고 있는 쉐보레 크루즈를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그 크루즈랑 아반떼는 서로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차를 세팅했느냐에 있어서 성격이 약간 다른데, 그런 점은 전통적으로 현대차 또는 쉐보레의 어떤 선호,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선호랑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그래서 아반떼가 사실 슈퍼노멀을 이야기하고 또 소나타가 기본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좀 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쪽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쉐보레고 또 크루즈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행 감각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 세팅 또는 차체의 어떤 좀 더 기본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쉐보레가 조금 더 집중해서 설정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편의 장비라든가 어떤 품질의 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대차를 따라갈 방법이 없죠. 그런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현대차, 특히 아반떼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반떼냐 크루즈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 성격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자기가 선호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4 터보 엔진은 정말 강력합니다. 강력해서 수치상으로는 아반떼 이제 1.6 그냥 GDI랑 1.6 터보랑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차가 터보 엔진을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량이 상당히 가볍게 다이어트를 잘 해놔서 이게 아반떼 스포츠보다 한 100kg 정도 더 가벼운 중량으로 인해서 실제로 달렸을 때 가속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반떼 스포츠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변속기는 이번에 이제 그 수동 모드를 좀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와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만족스럽긴 하지만 응답성 면에서는 여전히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아반떼 스포츠의 그 7단 DCT랑 비교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응답성 면에서는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행 감각,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아반떼도 요즘 워낙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차가 월등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고요. 근데 우리가 쉐보레에서 기대했던 만큼 어떤 승차감과 안정감의 그 아주 매끄러운 조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도 기존의 지금까지의 쉐보레에 비해서는 디자인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차의 장점은 이 레인키핑 어시스트를 위시한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 그리고 또 오토 스타트 스톱 이런 부분, 그리고 보스 오디오 시스템 이런 점들에서 장점을 보이는 반면에 현대차는 통풍 시트, 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런 것들, 또 긴급 제동 시스템 이런 점들에서 장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그 기승전 가격, 쉐보레 크루즈의 모든 이야기들은 기승전 가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면밀하게 옵션까지 고려해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이한성 기자의 말에 의하면 아반떼 1.6
터보 GDI 말고 1.6 GDI와 옵션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크루즈가 한 300만 원 정도 더 비싼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내렸고, 그렇게 되면 이 차가 이제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이라는 갭은 너무 크죠. 네, 너무 크고, 만약에 이제 1.6 터보 GDI 아반떼 스포츠랑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가격은 사실 액면 가격은 상당히 박중세인데, 근데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선호가 좀 더 갈리지 않을까. 그럼에도 가격 경쟁력은 일단 아반떼 스포츠가 조금 더 높다라는 평가들이 대체적인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쉐보레 크루즈의 성격은 뭐냐? 그거는 아반떼와 아반떼 스포츠 중간에서 양쪽을 다 아우를 수가 있다. 아반떼의 상위 트림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까지를 혼자서 아우를 수가 있어서, 아반떼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그 스포츠 주행에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굳이 스포츠로 갈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스포츠를 선택하면 일상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냥 아반떼를 선택하게 되면 또 스포츠 주행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차는 그 중간에서 양쪽을 아우르는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좀 더 일상적인 주행에 부담 없이 사용하다가 내가 원할 때는 좀 스포츠 주행도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렇게 커버리지가 좀 더 넓은 그런 모델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점은 아반떼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가격을 어느 정도 잘 조율을 해서 자기한테 맞는 차를 설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 아반떼와 아반떼 스포츠의 장점들을 평상시에 다 양쪽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세팅이다. 그 점이 장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쉐보레 크루즈는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탑라이더의 이한성 기자였습니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결국은 기승전 가격이야, 그지? 가격을 좀 안 내릴까? 할인. 그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노후차 구매 혜택이랑 이런 거 다 하면 254만 원까지 할인을 해줘요. 지금 벌써 이게 신차 지금 출고를 하고 있나? 아마 오늘 기준으로 해서 뭐 출고를 하거나 그럴 텐데, 이미 벌써 그 가격 할인 정책이 벌써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에 이제 실컷 두들겨 맞고, 어쨌거나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좀 봐줄만 하긴 한데, 기왕이면 가격을 처음부터 잘 책정했으면 그러면 또 한번 새로운 신화를 한번 쓸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새롭게, 차가 안 좋아 그랬을 때 그 차를 새롭게 잘 만드는 건 어렵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면 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찾을 수 있으니까, 그죠? 뭐 맥북 끼워줄 수도 있고, 여기다 만약에 맥북 끼워주면 살래? 맥북 에어 끼워주면 살래? 맥북 프로 끼워주면 살래?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차 느낌이 예전에는 좀 독일차 냄새가 났다면, 이전 크루즈가? 네. 이번 거는 아니 좀 일본 차가 된 게 아닌가. 일본 차 냄새가 난다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렇지. 그런 독일 차랑 일본 차랑 이렇게 중간 성격이 약간 그냥 서스펜션만 놓고 봤을 때 프랑스 차가 아닌가, 푸조나. 프랑스 차 같은 느낌이다. 네. 그렇지, 그쪽이 좀 더 가깝지. 독일차 하체 서스펜션 세팅은 독일차보다는 프랑스차에 좀 더 가깝지. 자, 플랫폼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이게 이제 델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 말리부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도 아니고 아래쪽 아비오 플랫폼도 아니고 이 차만을 위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개발이 돼 가지고 이 차에 지금 가장 먼저 적용이 됐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오펠 뭐지? 오펠 아스트라에 적용된, 아스트라에 이제 지금 막 적용이 됐습니다. 새로 신규 플랫폼으로 적용이 됐고, 여러 가지 강성을 보강하는데 많이 집중을 했고, 그래서 자체 강성도 많이 높아지면서 무게도 많이 줄였더라. 다이어트 120kg면 사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원래 뺄 살이 좀 많았던 상태에서
좀 많이 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터보 엔진을 장착했는데도 그 일반 1.6 GDI랑 그 무게가 1.6 GDI보다 재원상으로는 이 공차 중에 한 30kg 정도 더 무겁고, 네, 아반떼 스포츠랑 비교하면 100kg 더 가볍고, 네, 그렇게 봤을 때 다이어트는 뭐 상당히 성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 좋다. 비싸다. 진짜 이게 아반떼 1.6보다 한 100만 원 언저리 정도. 근데 이게 힘이 훨씬 좋잖아. 차이가 났어도 그럼 대박 치는 거지. 그러면 굉장히 잘 팔렸을 것 같은데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면 그 급에서는 넘사벽이죠. 여기 지금 가격대가 i30랑 맞춰 있는데, i30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비슷한데 기본으로 적용되는 사양이 훨씬 많다 보니까 얘가 i30보다도 비싸게 가격이 책정됐고, i30 한 달에 100대 다 팔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격 조정이 없어. 비슷한 전철을 받잖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부랴부랴 할인 카드를 들고 나온 거 아니냐? 그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래가지고 출시, 그 할인 카드 좀 먹힐까? 근데 그 모든 조건을 다 부합해야 254만 원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한 100만 원 정도 할인이 되나? 누구나 가도? 반.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처음부터 만약에 100만 원이 쌌다. 그러면 200만 원이 싸면 그러면 잘 팔린다고 이야기했고, 100만 원이 싸면 그것도 좀 고민되는 가격. 딱 고민되는 가격. 왜냐면 고급에서 100만 원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몇십만 원 때문에 이제 사제 대비 매립을 하고 막 그런 그 시장이라서. 그 내비게이션 이거 8인치인가? 되게 크다, 모니터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될 리가 없고. 이거 되는 거 최근에 어디 있었는데 뭐였지? 저거지. QM6 SM6는 그게 되죠. 아주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이고. 아이들링 스탑 한 번도 동작 안 했다. 아이들링 스톱. 이 끄는 거 없지? 따로 없는데, 그지? 아무래도 이게 날씨가 추우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 좀 작동하는 빈도가 떨어질 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에어컨을 에어컨을 켜 있을 땐 잘 끄더라, 그지? 어쨌거나 날씨가 추우면 좀 작동하는 빈도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주행도 많이 한 상태니까 애들이 스톱이 되는지. 지금 여기 그 핸드폰 충전 기능이 있는데 위치가 좀 별로 안 좋아. 여기 물론 뭐 꽂아놓고 잊어버리면 뭐 상관없긴 없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놓는 게 핸드폰 좀 더 일반적으로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위치는 조금 안 좋기도 하고, 지금 팔걸이랑도 조금 걸리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안 꺼지네, 시동이 지금도. 이압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꺼지고, 가다가 다시 서도 안 꺼지고. 엔진 사운드는 어땠어? 좋은 편이에요. 나쁘지 않은 수준. 이렇게. 엔진 사운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소음도 상당히 차량이 잘 돼 있네. 실내도 상당히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요즘 쉐보레 터보 엔진들이 정차했을 때 진동 소음이 굉장히 좀 유별나게 조용하진 않은가. 조용하다. 네. 말리브 1.5나 크루즈 1.4 같은 경우 굉장히 좋고, 사실 엔진은 진짜 탐나는 것 같아요. 엔진은 탐나는 탑라이더의 이한승 기자였습니다.